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두고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정치권 파장도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금 서영석 기자가 전해준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 정치권 입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는 검찰 내부의 과제가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임명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서 내쫓으면 될 것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양당 대표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즘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방식이 그동안에 통했던 방식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검찰총장 그만두게 할 때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총장한테 메시지 던져서 검찰총장이 스스로 그만두게 하고 뭐 이른바 안 되면은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최동호 검찰총장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건데요. 근데 글쎄요. 정치의 영역에서 바라보면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검찰총장한테 당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만두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풀릴 것 같은데 이미 시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임기 2년을 보장받은 검찰총장이 만약에 자신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고 나는 이직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검찰총장의 위치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총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의 직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럼 어떤 과정들을 밟아야 하는가.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고 하면 이런 전철을 밟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또 여야 반응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검찰총장도 잘못이 있으면은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것들이 없었는가?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객관성, 적법성이 확보됐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2년 임기를 보장한 취지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그럼 6가지 징계 사유 가운데 3개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그다음에 2개는 불문에 붙이고 2개는 이제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그 3개가 과연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인가? 저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임을 하든가 국회가 탄핵 소추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맞지. 이렇게 온 과정이 투명하고 그다음에 과정이 아주 적법하고 과정이 좀 이렇게 명쾌하지도 않은 과정을 통해서 정직이라는 이런 또 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저는 이것이 온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랜 논쟁을 끌고 가는 거는 또 다른 또 불씨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윤 총장이 아마 여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절차를 또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과거 검찰총장이 권력을 넘나들면서 일종의 이제 수사를 하는 것, 수사하면서 검찰 개혁에 저항해 왔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은 그러면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가 숙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면 다 불법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털면 다 범죄인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향해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첫 사례가 조국 수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청와대 하명 수사였고 지금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검찰권을 행사할 때도 절제된 방식으로 행사했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럴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관한 숙제가 우리 사회에 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번 과정 자체가 굉장히 거칠어 보이고 때로는 공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과정상의 문제일 뿐이지 본질적인 문제는 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상의 문제도 중요하죠. 저도 그 말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도 몇 차례 연기한 다음에 그동안 공언을 했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한 건데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한 5분 정도의 내용을 입장문을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과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그러니까 네. 지난번 사실 7일 날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이 이제 필리버스터 전국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어저께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정경유착, 그다음에 국정농단이라고 네.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사례를 들었고, 근데 저는 그 얘기 이제 정경유착은 아마 이제 그 어떤 기업과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 최순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과는 이렇게 진정성이 있어야죠. 구체적으로 사과해야죠. 뭉뚱그려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3가지 방점을 뒀던 것 같아요. 일단 서진 전략, 그러니까 호남을 끌어안겠다. 그다음에 네. 중도 확장. 그다음에 3번째가 이제 바로 탄핵 사과였는데 예. 앞에 2개는 거의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5.18 광주 묘에 가서 무릎을 꿇어서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에 위해서는 경제 3법이라는가 이런 당의 정체성을 조금 중도로 스탠스를 이동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탄핵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취임 6개월 만에 어느 정도 어떤 그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는 본인이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좀 비전을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 정도는 제가 보기에 나가지 않았는가. 이제 과제는 이제부터다. 자, 그러면 네. 사과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제는 국민의힘의 과제로 남았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성 있게 크게 뭐 군더더기 없이 사과를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이 또 보궐선거기 때문에 네. 그 선거용 사과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항상 정치인이 선거 앞두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똑같은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노력의 한 일환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사과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광주 말씀하셨으니까 5.18 국민묘지 앞에 가서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울먹거리기도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5.18 특별법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왜곡 처벌법 김종인 위원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진정으로 정말 사과했다고 하면 진짜 탄핵의 강을 건너가지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것인가를 진짜 찬찬히 고민해야 될 텐데 진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인가 이건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 될 몫은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보여줘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만 여기서 하나 좀 네. 짧게 지적하고 싶은 예.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18 그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역사왜곡 처벌법 네. 좋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이걸 토론을 좀 했어야 되는데 토론이 안 됐어요. 국회가 토론을 하는 기능이 순기능이 상실돼 버리면은 필리버스터라는 기능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했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서는 교각 사료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단속한다는 입장으로 혹시나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침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걸 충분히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다 생략돼 버리고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 거지 국민의힘이 이걸 반대하려고 한 건 아니다. 혹시나 독소 조항들이 없는가 이건 한번 좀 거쳤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는 못 거친 것을 국회가 제도에 보장된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무작정 반대라고 치환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온당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네. 북한군 특수군이 와서 5.18 일으켰다고 하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니 그런 표현의 걸 자유에 처벌하기 없는 게 위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겁니까? 그런 것을 처벌하는 건 맞죠. 왜냐하면 가짜 뉴스니까 명백한 가짜 뉴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의견들을 무조건 처벌하겠다. 이거는 또 위험한 발상이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저도 반대하는데요. 그러니까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왜 나오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강성 아스팔트 보수라고 이른바 불리는 사람들이 5.18 역사의 의미라든가 그 사실 자체를 끊임없이 왜곡하고 폄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타난 문제예요. 예. 그런데 자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이런 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수 선의의 국민들을 그 국회가 다 봐야지. 그럼 특정 세력만 봅니까?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엄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들 처벌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표현의 자유라는 거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자유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는 건 없느냐. 이걸 국회가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기능이라고 저는 예, 얘기하는 지금 거죠. 말씀하신 게 그거였죠. 시작은 필리버스터 5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5.18도 들어있었고 나중에 반발이 있으니까 2개는 빠졌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 알겠습니다. 돌아와서요. 어제 사과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와 개별 의원들의 분위기는 조금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던 것 예. 같고요. 그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자격, 그러니까 자격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사과한 것이 정말 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친이 친박계라고 불리는 일부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과거에 이제 그 몸담았던 이재호 상임고문도 네. 역시 마찬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도 역시 그랬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재보궐선거 때문에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틀 안에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그렇고 정의당에서는 사과에는 공감하지만 사면을 위한 지렛대가 아니냐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뭐, 예, 이 같은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뭐 충분히 뭐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우려를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 사과의 방점은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너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뀐 것을 보여주겠느냐라는 의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인적 쇄신이라는 말도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김종인 위원장이 구체적인 솔루션까지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동정심에 호소해서 뭐 사면을 기대하고 사실은 사면이라는 거 뭐 사실 뭐 대통령께서 하는 거지 이게 뭐 국회가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정의당이 우려하는 건 그냥 우려에 대한 부분일 거고 어쨌든 당에 지금 어쨌든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종인 위원장이 4연패 당한 정당의 체질을 바꾸겠다. 그다음에 인적 쇄신 통해서 당에 정말 혁신적인 기풍을 강화하겠다. 이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대국민 사과의 내용을 저희가 찬찬히 살펴보면 김 위원장이 사과를 하면서 당 개조 그리고 인적 쇄신을 언급한 부분을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글쎄요. 그 당 쇄신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왔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는 엇갈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중도로의 어떤 확장을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예. 이건 수권 정당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도로서 확장하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나중에 가서 정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대선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뭐 그런 노력은 해왔는데 실제로 그만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예.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제 얘기하면서도 나중에 가서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고요. 뭐 공정경제 3법도 역시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뭐 지금 당장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잠깐 왔다 갈 사람으로 평가해버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게 다 완전히 나중에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예. 그럼 내년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패배하면 당연히 뭐 그만둘 수밖에 없을 상황인 거고 당의 주인은 우리인데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의원들의 한 70% 가까이 67% 정도가 영남권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의원들의 상당수가 뭐 이른바 과거 정권의 빚을 지고 있기도 한 상황이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체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보는데요. 당내에서는 초재선들이 좀 적극적으로 견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새롭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뭐랄까 당이 움직여가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인물 대선이나 아니면 내년 재보궐선거에 어떤 인물을 내보낼 것인가 그걸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거 하나 여쭤보고 네. 넘어가겠는데요. 그 지금 인적 쇄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당장에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한 다음에 예를 들어 친이계 친박계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초선 의원들은 다 찬성을 했고 일단 당내를 4월 전까지는 추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도 많이 의문을 제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쇄신이라는 말을 김종인 위원장이 인적 쇄신했잖아요. 예.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무감사위원회가 네네. 49명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물갈이 권고를 했어요. 예. 사실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갈이 위원들에 물론 이제 당협위원장 물갈이 권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막말했던 사람들도 다 포함을 네네. 시켰더라고요. 좀 그렇다면 굉장히 김진태 의원, 민경 그렇죠. 의원 구체성을 가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일부 반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또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만 내겠습니까? 다 정당이라는 것이 파열음이 나기 마련인데 저는 중요한 거는 단절해야 할 것은 단절하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당에 어저께 말하자면 지금 정말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정진석 최다선 의원이잖아요.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이런 분들 다 같이 동조해주고 해줬어요. 그렇다면 저는 일부의 반발이 있어도 그건 또 겪고 넘어갈 진통이고 예. 제가 보기엔 큰 틀에서 이제 중도로 이동 아까 김성환 평론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그게 이기는 방법인 거죠.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 길을 택한 어쩌면 변곡점이 된 것이 어제 15일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문 대통령이 이제 권력개혁 3법에 대해서 특히 공수처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검찰의 견제 기관이다. 이렇게 일단 어느 정도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서 힘을 실는 발언이라고 보이거든요. 문 네. 대통령의 그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수처에 대해서 야권이 그동안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문 대통령이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공수처도 필요하다고 하다못해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태도를 바꿔서 지금은 마치 공수처가 공포를 조장할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의미상으로 보면 권력개혁과 관련돼 있는 관련된 법안들 이번에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좀 한번 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공수처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자꾸 왜곡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법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분 같으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주장인지를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저는 주장할 때마다 한 번씩 공수처법을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서 과연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상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 근데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가 과연 정말 대통령의 뜻에 반하지 않은 그런 수사만 하는 기구가 될 것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검찰이 그렇지 않는 기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공수처도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 현 정권한테 별로 그렇게 도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예. 고위공직자든 국회의원 관련된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기 시작할 거예요. 조만간 본격적으로. 판검사에 대해서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현 정권을 겨누는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처럼 공수처장은 마치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어디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있습니까? 아니면 국회가 있습니까? 국회 밑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기구에서 추천한 공수처장이 대통령만 바라보면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저는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맞는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어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 말대로 공수처 그게 권력기관 견제용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공수처는 누가 견제합니까? 방법이 있다면 대검이 비리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비리가 있을 경우입니다. 말하자면은 수사권, 기소권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누가 견제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걸 한 게 이제 비토권인데 네. 비토권 자체를 어쨌든 법을 개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야당이 당연히 이걸 좋아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그런 비토권을 그건 보장해 주고 난 다음에 왜 공수처가 꼭 1월에 출범해야 합니까? 2월, 3월에 하면 안 됩니까? 야당과 그 회의를 조금 더 했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전 정의당이 지적한 대로 바로 이걸 얘기했더라고요. 독립성, 중립성이 상실한 상태로 출범한 이 공수처는 끝까지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다. 예. 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은 공수처 출범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거는 여권이 내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앵글에 공수처가 비로소 권력을 견제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공수처법을 들여다본다고 하는 게 예. 바로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짧게요.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기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법원, 그렇죠. 대법원장, 그리고 7,000명 저도 대법관, 압니다. 네. 그리고 네. 판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경찰입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만 기소권 행사하고요. 나머지는 검찰이 기소권 행사할 수 있고요. 공수처 검사가 만약에 비위에 휩싸이면 검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죠. 돼 대검에 있습니다. 입증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것처럼 견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